여러분들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현미 채식입니다. 현미를 통곡이라고 하죠. 통곡. 그리고 채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식물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 그대로의 형태, 통곡 자연 식물식이라고 합니다. 현미밥 채식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딱 3개월만 투자해 보십시오. 3개월만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도 통곡 자연 식물식에 익숙하게 됩니다. TV에서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암 예방식과 치료식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암 예방식은 채식을 하시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암 치료식은 채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항암 치료 중에 면역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을 고집을 하시다가 체력을 이기지 못해서 항암에 실패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고기 생선 가리지 말고 뭐든 잘 드시라, 채식만 하시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고 대학병원에 가시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수술을 했거나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수술 후에도 체중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 직후나 항암 치료 기간 동안에는 잘 드셔야 됩니다. 채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잘 드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한우들께 항암 치료 중에는 반드시 채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고기 생선 가리지 말고 뭐든 잘 드시라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암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면 채식을 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식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고 통곡 자연 식물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흰밥이 아니라 현미밥을 드셔야 하고 채소나 과일을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가공하지 않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양념이나 첨가물들을 가능하면 적게 넣고 조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식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이 살아있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거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의 3대 미세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거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미세 영양소에서는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을 중화시키는 그런 항산화 성분들을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미세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섬유질은 우리가 음식에서 원치 않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같은 것들을 섬유소가 다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주는 그런 방어작용을 해주죠. 그 자체는 영양소가 아니지만 굉장히 고마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섬유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곡 자연식물식이 꼭 필요합니다. 암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통곡 자연식물식을 안 하시던 분이 하시게 된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3일 만에 내 뱃속에 이렇게 많은 대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기를 가득 채우는 변의 양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것이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여태까지 앓고 계셨던 혹시나 불편하셨던 증상들이 몰라보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들이 있었다면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이 떨어졌네요. 당뇨약 줄입시다. 혈압이 떨어졌네요. 혈압약 줄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좋아졌네요. 약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다 줄여주실 겁니다. 통곡 자연식물식을 안 하시던 분이 하시게 되면 첫째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뾰루지가 나고 이러시던 분이 뾰루지가 적게 나고 피부가 거칠던 분이 매끄러워지고 그리고 변통도 좋아지고 체중이 빠지겠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은 자기가 앓고 있던 대부분의 질병들이 고질병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질병들이 낫게 됩니다. 통곡 자연식물식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채소를 많이 조리하지 마시고 드실 것을 권유하고 요리할 때에도 양념이나 첨가물을 거의 넣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과일은 갈거나 즙을 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씹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샐러드류를 드실 때에는 드레싱을 하지 말고 드실 것을 권유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마요네즈에다가 토마토 케첩,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하시면
하시면 채소 그 먹으나 마나합니다. 먹은 거나 똑같습니다. 꼭 드레싱을 하시겠다면 깨라든지 식초라든지 간장이나 고추장 약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드레싱도 아예 하지 마시고 생으로 그냥 드레싱 없이 샐러드만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른 음식을 먹다가 드레싱을 안 한 샐러드를 드신다면 굉장히 닝닝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맨 처음에 드레싱을 안 한 샐러드부터 다 드신 다음에 밥이든 반찬이든 드셔야 됩니다. 채소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맛을 느끼게 될 때까지 보통 한 달쯤 걸릴 겁니다. 요즘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TV는 시청률 그리고 유튜브는 구독자 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목을 끌만한 센세이셔널한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내용과 달리 뭔가 좀 독특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분만 그게 마치 아주 새로운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근거도 제시합니다. 논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논문은 지구 전체로 보자면 매일 수천 편에 쏟아질 정도로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논문들이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가, 신뢰도가 있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 논문들이 만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캔서지라든지 자마라든지 NEJM이라든지 이런 권위 있는 논문집에 실렸다면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 논문집에 실린 논문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근거를 둔 이론을 따라서 실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암 치료 중에는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드셔야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면역을 올려서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뭐든지 가리지 말고 잘 드시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은 뭐든 잘 드셔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암 예방식과 치료식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암 예방식이 채식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암이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해서 다 나았다. 이제 집에 와서 정상생활 하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암의 재발입니다. 암의 재발은 암의 발생과 똑같은 겁니다. 암의 예방식은 채식인데 암의 재발 예방식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항암 종결 후에는 반드시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셔야 합니다. 암을 투병하시는 분들이 드셔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식품 중에 의외로 괜찮은 식품을 꼽자면 커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아서 물론 안 좋지만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커피를 몇 잔 먹었더니 어떤 암이 예방되었다, 치료되었다 이런 발표들이 많이 있죠. 그게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면 좋은데 반드시 신선한 원두를 볶아서 만든 커피라야 되고 그리고 그 커피 속에 설탕이나 우유나 프림을 넣지 않은 것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카페인에 예민해가지고 부작용을 겪는 분이라면 굳이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녹차라든지 국산차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만들 때 볶는 정도가 많이 볶으면 산화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커피 메이커에서 이렇게 내릴 때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청소를 잘 하지 않으면 커피 진이 묻어서 그게 오랫동안 되면 산패가 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신선한 원두라야 되고 갓 볶은 거라야 되고 그리고 커피를 만들 때 청소가 잘 된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 머신에서 내려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다릅니다.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통곡 자연식물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곡 속에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그리고 자연 그대로 형태의 채소들 거기에는 또 많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곡 자연식물식을 꼭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도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를 굶으면 매일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단식을 하는 간헐적 단식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아서 전날 저녁 식사 후 오늘 점심 식사까지 18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에 통곡 자연식물식을 합니다. 일단 주식을 현미밥으로 하고 양배추와 양상추, 샐러드를 드레싱 없이 그냥 먹거나 들기름에 발사믹 식초를 뿌려서 먹고 채소와 해조류 반찬을 먹고 채소국을 먹습니다. 디저트로 사과나 다른 과일을 모두 합쳐서 1개 정도의 양으로 먹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학에서는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를 흡수 주기로 보고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소화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는 배설 주기로 봅니다. 흡수 주기에 식사를 하고 소화 주기에 소화를 시킨 다음 배설 주기에는 찌꺼기를 배설해야 하는데 배설 주기에 식사를 해버리면 배설도 흡수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배설 주기에는 물만 마셔서 배설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는 하지 않고 물이나 차만 마시다가 낮 12시경에 첫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금식을 하시면 18시간 동안 단식하는 결과가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원리는 식사 시간을 최대한 짧게, 금식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침 식사를 늘 하던 사람이 조식 폐지를 하시게 되면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이 안 되어서 금방 익숙하게 될 테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 힘들 경우에는 칼로리가 없는 음식, 예를 들어서 생채소즙 같은 걸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식 폐지 시 과일을 먹는 것은 칼로리 때문에 소정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므로 칼로리가 없는 음식을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외에도 추천하는 식습관으로 생채소즙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배추, 양배추, 시금치 등의 잎채소 2-3가지와 무, 당근 등의 뿌리채소 2-3가지를 각각 30g씩 함께 갈아서 건더기와 전무를 같이 섞은 죽 형태로 30분 식사 전쯤에 먹으면 공복이라서 채소 속의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와 효소가 잘 흡수가 되고 채소 속의 섬유질은 흡수되지도 소화되지도 않지만 위와 장 속에 물을 흡수해서 부드럽게 팽창되어 부피가 커져서 쾌변을 하게 되고 섬유질의 온갖 나쁜 성분들을 밀착시켜서 대변으로 함께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기름진 육류나 나쁜 음식을 피치 못하게 먹게 될 경우에 생채소즙을 먹으면 방어막을 형성해서 나쁜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설되도록 해주는 고마운 작용을 합니다. 암을 이겨낸 환자들의 공통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발표에 따르면 암 예방을 위해서 정상 체중과 적정 체지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기를 주 5일 이상 꾸준히 할 것을 권유하고 중년 이후에는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곡류, 통곡류죠. 두류, 콩과 식물인데 많이 먹도록 권고하고 주식에 도정이 덜 되고 가공이 덜 된 작곡류를 주로 사용하고 다양한 곡류와 두류를 사용해서 식단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고 김치 외에 2-3종류의 채소 반찬을 먹고 과일은 매일 1-2개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붉은색 육류를 적게 먹도록 소, 돼지, 양 등의 붉은 육류는 1회에 1인분, 일주일에 2회를 넘지 않게 하고 햄, 소세지 등의 가공육은 가급적 먹지 않고 육류 조리 시에는 직화구이는 피하고 탄 부분을 먹지 않도록 하고 닭, 오리 등 가금류 섭취 시에는 껍질을 제거하고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과 간장의 사용을 줄이고 국물은 짜지 않게 만들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장아찌, 자반 등 염장식품을 적게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지방 우유를 하루에 1컵 정도 마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술은 가능한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남자는 2잔 이내, 여자는 1잔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영양보충제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영양소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임산부와 영양결핍인 경우에 한해서 영양보충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의 권고사항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 대상인 것 같고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붉은색 육류를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먹지 않아야 하고 저지방 우유를 하더라도 일체의 유제품을 피해야 하고 술은 단 1잔이라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러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암 예방, 식생활과 생활습관 지침이지만 이 지침을 꾸준히 유지하면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모든 생활습관병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1년에 약 7.2kg의 마늘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는 권장 소비량의 약 5배 정도인데 이처럼 한국 사람들의 마늘 사랑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늘의 알리시인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플라스민 활동을 강화해서 심장 및 혈관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살균 작용도 있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서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고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항암식품 1위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강정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조금 전 설명드린 혈액순환 촉진, 혈압 하강 효과, 중금속 배출 등과 함께 피부 노화 예방, 간기능 활성화, 소화 촉진, 당뇨병 치유에 도움 주고 감기 예방, 불면증 해소,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마늘을 손질하고 나면 수북하게 쌓이는 마늘 껍질을 모두 버려왔는데 최근에 마늘 껍질의 효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마늘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섬유질은 4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7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늘 알맹이보다 마늘 껍질에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늘 껍질은 훌륭한 항암제라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량도 많아서 모든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폐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과 위암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늘차는 체중을 감량하는 데 아주 뛰어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에서 과다한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혈관을 확장하고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 B1, B2, C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력과 피부에 좋고 노화 예방에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의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마늘 껍질차를 만들어 마시면 좋은데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프라이팬에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2 내지 3분가량 타지 않도록 볶은 뒤에 물 1리터당 마늘 껍질 15g 비율로 우려내면 됩니다. 또한 마늘 껍질과 설탕, 물을 넣고 끓인 후에 숙성시켜서 마늘 껍질 효소로 마셔도 되고 대파 뿌리나 표고버섯 등과 함께 육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투 후에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늘차를 늘 마실 정도로 아주 흔한 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섭취 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과도하게 섭취하면 눈과 간을 상하게 하고 머리가 빨리 휘어진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음허화왕으로 눈, 혀, 구내염이 생겼을 때에는 복용을 금지해야 한답니다. 마늘 껍질을 생으로 많은 양을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배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상처가 나면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거나 채소를 조리할 때 무심코 버렸던 것들 중 마늘, 참외, 양파, 고구마 껍질 속에는 건강상 이점이 많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에 많은 식이섬유는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에 비해서 흡착력이 뛰어나서 각종 발암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보랏빛 고구마 겉껍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열을 가해도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굽거나 찐 고구마의 껍질을 벗기지 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도 껍질에 대한 효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는 프랑스인들이 포도 껍질 덕분에 심혈관 질환이 낫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프랑스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질환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포도 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열쇠라고 하고 이 현상을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1990년 미국에서 심장질환 사망률이 급증해서 연구를 했는데 프랑스인들은 심장병 사망률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프랑스인들이 즐겨 마시는 와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인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키는데 HDL은 피 속의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될 위험을 줄인다는 말이고 뿐 아니라 레드와인을 섭취하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전증을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와인 속의 항산화 성분은 레스베라트롤, 탄닌, 카테킨, 안토시아닌 등의 폴리페놀들인데 항산화 성분이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고 흡연을 많이 하는 프랑스인들의 심장질환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 없이 자란 포도에 영양분이 더 풍부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으면 벌레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생육이 더디고 크기도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씻기 어려운 포도 껍질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라 해야 될 것이고 농약을 치지 않은 포도에는 포도 알에 흰 가루가 묻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미세한 돌기로 형성된 과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껍질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 흰 가루가 가득한 것이 무농약으로 키운 포도의 증거라고 합니다. 농약을 치면 농약에 말라붙은 흔적이 뚜렷이 얼룩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이 혈액을 맑게 하고 고지혈증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플라보노이드가 알맹이의 30배 내지 40배로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노화를 일으키고 피로물질이 쌓이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건강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혈압도 낮춰줍니다. 양파에서 톡 쏘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유화아리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방지하고 혈관 내 섬유소 용해 작용을 도와서 혈전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이 만성염증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2020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만성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보면 첫째, 항염식품 섭취하기입니다. 항염식품으로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와 커피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둘째는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기입니다.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다당류나 섬유질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적절한 운동, 넷째 충분한 수면, 다섯째 금연, 여섯째 절주, 일곱 번째 만성 스트레스 극복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보조식품 섭취하기인데, 여기에는 커큐민, 생강, 카테킨, 클로로겐산, 오메가3, 보스웰리아,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이 있는데, 마지막 퀘르세틴이 양파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많이 드시면 만성 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피 껍질이 관절통을 예방하고 혈당을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계피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기원전 4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 미이라의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우면서도 달콤한 계피 특유의 맛은 오랫동안 접해온 만큼 익숙한데 상쾌하고 독특한 향과 맛으로 한약재 등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콜라의 핵심 성분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나무는 육개나무의 다른 이름으로 육개나무의 껍질을 말려 사용하기 때문에 계피라는 이름이 붙었고, 직접 사용하거나 가루로 갈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껍질은 뜨거운 음료, 피클, 절임 등에 사용되고, 가루는 빵, 케이크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간이나 폐의 기를 고르게 해주고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개선 작용도 있는데 인슐린의 활성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 조슬린 당뇨병 센터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면서 당뇨병 환자나 당뇨를 예방하려는 사람은 계피를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피의 섭취법이 다양한데, 커피나 차에 설탕 대신 넣어서 마셔도 되고,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계피 분말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꿀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꿀과 함께 자주 먹어왔습니다. 그 외에 볶음밥을 만들 때 조금 넣거나 닭고기나 다른 육류나 생선 등을 요리할 때 후추처럼 살살 뿌려주면 좋고, 계피 스프레이나 방향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껍질이 있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현미 껍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미 그 자체인데, 한국 사람은 하루 두세 끼의 식사를 하는데 흰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것만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등 주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의 껍질을 보정하면 흰살이 되는데, 현미 속 영양소의 5%밖에 없고 껍질에 95%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전하지 말고 껍질과 씨눈이 살아있는 형태, 즉 현미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금니가 생기는 6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현미밥을 충분히 잘 씹어 드실 수가 있지만,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도정을 하여 나온 현미의 껍질과 씨눈을 모은 미간가루를 밥이나 반찬이나 국에 타거나 뿌려서 먹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늘, 양파, 고구마, 참외 등을 먹을 때 껍질은 모두 버리고 알맹이만 먹어왔습니다만, 껍질에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껍질을 버리지 말고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채소류의 영양학적 평가가 학문적으로 분명합니다. 생채소를 한꺼번에 먹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소즙이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이 채소즙은 언제 먹든 몸에 이롭겠지만 특히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채소즙에 많은 섬유질은 음식물 속에 있는 지방과 중금속 같은 나쁜 성분을 대변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섬유질은 곡류의 껍질과 채소나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자기 부피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해서 부드러워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져서 식사 속의 콜레스테롤, 중금속 같은 온갖 독소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고 소화되지 않고 부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 내벽을 청소해주고 장내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따라서 노폐물에 의해서 장이 자극받을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의 질병 발생 기회를 줄여줘 대장암을 예방하는 작용도 합니다. 따라서 식사 전에 미리 생채소즙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나쁜 성분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암이나 아토피
아토피 환자에게는 생채소즙이 좋은 치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류, 특히 비타민 A, C, E와 섬유질 등의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녹황색 채소는 암을 예방하고 비타민 C는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간염 등의 치료에 유효하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섬유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당뇨병, 담석증, 십이지장 궤양, 대장염이나 개실염, 더 나아가서는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 양배추, 시금치, 무, 당근을 섞는데 배추, 양배추, 시금치는 잎채소로 태양의 전기를 받고 자라고 무와 당근은 뿌리채소로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채소입니다. 물론 이 5가지 채소가 아니더라도 잎채소 2-3가지와 뿌리채소 2-3가지를 섞어서 합계 150g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가지 야채를 사시사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기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5가지 채소를 각각 30g씩 녹즙기로 짜든지 믹서로 갈면 되는데 녹즙기로 짠 경우에는 건더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즙에 섞어서 죽 형태로 먹어야 합니다. 생채소즙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녹즙기로 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녹즙기 가격이 만만찮기 때문에 그냥 믹서로 갈아도 되는데 고속으로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속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소 주스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냉한 체질의 소민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으로 만들기보다 익혀서 갈아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도 시금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금치 속의 옥살산이 요로결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수산이라고도 하는데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응집해서 신장결석을 초래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은 식품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함유량이 높은데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콜라, 커피, 차, 콩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채소즙에 익숙해지기까지 숙달이 좀 필요한데 익숙하게 되면 다른 걸 섞지 않아도 되겠지만 채소즙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사과, 레몬, 바나나 등을 섞어서 먹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과, 레몬, 바나나 모두 채소즙과 영양학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맛을 좋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잎채소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인데 여기에 케일, 파슬리, 샐러리 등을 추가하든지 대체하든지 해도 괜찮고 뿌리채소는 당근과 무인데 우엉, 비트 등을 추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고 사과, 레몬, 바나나, 토마토 등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나 과일을 추가해도 되고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레몬, 귤이나 오렌지를 추가하면 되고 단맛을 좋아하시면 바나나를 섞으면 맛도 좋고 부드러워집니다. 샐러리나 파슬리처럼 향이 강한 채소는 익숙해진 뒤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고 처음 길들이기 할 때 얼음이나 물을 넣고 갈아서 농도를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채소는 괜찮지만 과일은 갈면은 흡수가 빨라져서 당뇨 환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그냥 씹어 드시든지 익혀서 드시든지 그런 거는 괜찮지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데 채소 주스를 만들 때 익숙해지기 전에 과일을 조금 첨가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이지 과일을 많이 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즈라고 하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어서 채소즙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식초를 뿌리면 아스코르비나즈의 활성은 줄일 수 있겠지만 베타카로틴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익혀서 섞는 것이 좋습니다. 해독 주스 많이들 아시죠? 당근,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를 익히고 사과와 바나나는 생으로 함께 갈아서 마시는 주스입니다. 당근을 익혔죠? 그래서 당근을 살짝 익혀서 함께 섞어도 좋겠습니다. 채소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알려져 있는 해독 주스입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은 익히고 사과와 바나나를 생으로 함께 섞어서 갈아 마시는데 해독, 피부 건강, 체중 감소, 염증 치유, 신체 및 정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까 주스로 알려져 있는 CCA 주스는 이름 그대로 캐롯, 당근이죠. 캐비지, 양배추, 그리고 애플, 그래서 CCA 주스라고 합니다.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마시는 주스인데 손바닥 크기 당근 1개와 작은 양배추 4분의 1개, 작은 사과 2개나 큰 사과 1개를 믹스에 갈아서 마시면 되는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변비 해소에도 좋고 감기 기운이 있거나 피로감이 클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암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서 유명한 야채 서프는 당근, 무, 무청, 표고버섯, 우엉을 함께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물을 식혀서 마시는 방법이고 히포크라테스 서프도 암 치료에 유명한데 토마토, 감자, 마늘, 양파, 샐러리, 파슬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함께 넣고 약불로 2시간 정도 끓인 뒤 믹스로 갈아 먹는데 한국에서는 고구마를 넣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하루 두세 끼의 식사를 하는데 흰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것만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등 주요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껍질을 벗겨내면, 즉 도정하면 흰쌀이 되는데, 흰쌀에는 현미 속 영양소의 5%밖에 없고 껍질에 95%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정하지 말고 껍질과 씨눈이 살아있는 형태, 즉 현미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금니가 생기는 6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현미밥을 충분히 잘 씹어 먹을 수 있지만,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도정을 해서 놓은 현미의 껍질과 씨눈을 모은 미강가루를 밥이나 반찬이나 국에 타거나 뿌려서 먹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시고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시고 하루 1시간 정도의 중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 뭐니 해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마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식사에 늘 신경 쓰고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단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술, 담배를 했지만 백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나는 유전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타고나기는 약하게 태어났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건강장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태어나는 유전적인 요인과 타고난 건강 체질을 잘 유지하는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중요한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건강과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질병에 관한 한 잘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진 이유입니다.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과 면역력입니다. 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 100세를 기대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병상에서 긴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을 지켜야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역세포의 70%가 직결해 있는 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과 유산균이 먹을 식량이 되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들이 중요하겠죠. 한국 전통 음식 중 김치는 재료가 배추이고 부속 재료로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들이 섞이고 발효식품이라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염분이 너무 많아서 주의를 요합니다. 김치의 재료 배추에는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 등 항산화 영양소가 많고 역시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을 때 추가되는 고추, 마늘, 생강, 깨, 양파, 무, 다양한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가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끼밥을 먹는데 흰쌀밥으로 먹느냐 현미밥으로 먹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흰쌀에는 현미의 5%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먹어도 배설되기는 하지만 음식을 통해 들어온 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함께 배설시켜주기 때문에 나쁜 성분이 몸에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방어작용을 해줍니다. 국산차에는 종류별로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오미자차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생강차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 살균작용, 기관지에 좋습니다. 유자차는 피로회복과 목의 염증에 좋고, 매실차는 소화불량, 복부 평만 등 소화기에 좋고, 메밀차는 간 건강과 변비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리차는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고, 결명자차는 눈의 건강과 몸의 붓기를 빼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약은 약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말이죠. 염증을 없애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양파와 마늘, 토마토, 당근, 양배추, 시금치, 버섯 등이고, 향신료에 속하는 채소들 즉 강황, 계피, 박하 등이 있고, 바질, 루꼴라, 민트 같은 허브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과일들인 사과, 수박, 귤, 딸기 등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견과류와 씨앗이고, 네 번째로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들깨 등이고, 다섯 번째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토마토를 들고 싶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라이코페인이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라서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성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 외에 남성들 특히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술 마신 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든지 술안주로 토마토 요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속의 비타민 K는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줘서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서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 속의 칼륨은 체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익혀서 드셔도 좋습니다만 주 성분인 라이코펜을 많이 흡수하려면 익혀서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라이코펜은 익힐수록 함량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익히는 것과 함께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과육보다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요리할 때는 잘 씻은 뒤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데치거나 찌거나 프라이팬으로 볶는 요리가 좋고, 요리 중이거나 요리 후에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을 섞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요리 중에는 사용하지 말고 요리가 완성된 후에 뿌려야 합니다. 토마토의 껍질이 질겨서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익혀서 껍질을 벗긴 후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껍질에 라이코펜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정 소화가 안 되시면 갈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마토는 여름 채소에 속하지만 요즘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연중 재배되기 때문에 사계절 볼 수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큰 토마토 말고 방울토마토를 추천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와 달리 연중 언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코펜이 껍질에 많다고 그랬죠. 큰 토마토 한 개와 방울토마토 여러 개를 비교하면 껍질이 어디에 많을까요? 방울토마토에 많겠죠. 그리고 큰 토마토는 덜 익은 상태일 때 수확을 해서 후숙시켜서 매장에 놓으지만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었을 때 수확하기 때문에 라이코펜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더 추천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색깔이 파랗죠. 이 파란 토마토에는 감자싹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솔라닌은 285도에서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요리 온도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니까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성 염증을 없애주는 음식으로 채소는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꽃채소, 순채소, 비늘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잎채소에는 대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파슬리, 샐러리 등이 있고, 뿌리채소에는 무, 순무, 우엉, 당근, 감자와 고구마가 있고, 열매채소에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딸기 등이 있고, 꽃채소에는 꽃, 양배추, 브로콜리 등이 있고, 순채소에는 아스파라거스, 죽순, 땅두릅이 있고, 비늘줄기채소에는 마늘, 파, 양파, 부추 등이 있고, 버섯류에는 송이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등의 버섯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거의 대부분 만성염증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항산화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오라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ORAC, 오라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오라크 지수로서 항산화 성분의 함유량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드리자면, 먼저 채소에는 비트가 100g당 오락 지수가 2274로 1위이고, 그 다음에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적피망, 콜리플라워, 녹색피망, 토마토, 콩의 순이었고, 과일에는 크림베리가 오락지수 373으로 1위이고, 다음으로 배, 붉은 포도, 사과, 체리, 딸기, 수박, 블루베리, 바나나, 청포도의 순이었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드시나 익혀서 드시나 비슷하지만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는 익힐 때 식물 영양소의 함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익혀서 조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물 영양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 기름을 조금 섞어주는 것이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채소들은 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지만 시금치는 신장결석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C와 효소의 흡수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만성 염증을 없애는 약은 약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양파, 마늘, 토마토, 당근, 양배추, 시금치, 버섯 등이고 향신료에 속하는 채소들, 즉 강황, 후추, 계피, 고수 등이 있고 민트 같은 허브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과일들인 사과, 감, 수박, 귤, 딸기 등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견과류와 씨앗이고 네 번째로는 오메가3이 많이 함유된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들깨 등이고 다섯 번째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음식은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토마토를 들고 싶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의 껍질이 질겨서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익혀서 껍질을 벗긴 후에 요리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껍질에 라이코펜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정 소화가 안 되시면 갈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식물 영양소인 라이코펜은 만성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 외에도 남성들, 특히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술 마신 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든지 술안주로 토마토 요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속의 비타민 K는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줘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서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 속의 칼륨은 체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으로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양파를 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 속의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지는데 올리브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를 증가시켜줍니다. 아보카도에는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토마토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양파에는 비타민C,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좋은 여러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 식물성 색소인데 대표적으로 혈관벽의 손상을 막는 효능이 있고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농도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양파 속의 항화 알릴 성분은 만성염증 제거에 도움을 주고 면역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이 알릴 성분은 퀘르세틴과 달리 열에 약해서 70도가 되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파의 매운맛을 제거하고 싶다면 썰어서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뒀다가 섭취하면 됩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굽거나 볶거나 끓여도 별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도 좋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초간단 토마토 양파 서프를 만들어 드셔도 되고 소면에 토마토와 양파를 잘게 썰어서 양념으로 섞어 먹어도 되고 함께 푹 끓여서 스튜를 만들어도 잘 어울리고 맛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열을 가하면 10배 정도 흡수율이 증가됩니다. 80도 이상에서 2분 가열하면 효능이 6%, 15분 가열하면 17%, 30분 가열하면 35% 증가된다고 하니까 30분 이상 가열하면 좋겠죠. 열을 가한 토마토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을 토마토 캔닝이라고 하는데 푹 끓인 토마토를 소독한 용기에 담아서 잘 밀봉하면 장기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와 양파 섭취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토마토의 주 영양 성분인 라이코펜과 양파의 퀘르세틴 모두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껍질째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대체로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토마토를 섭취할 때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솔라닌에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증, 구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를 섭취할 때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만성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 세 가지를 고르자면 최종 당화산물 즉 AGE를 만드는 단당류,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빵이나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단당류, 기름진 육고기와 육가공 제품, 그리고 술, 이 세 가지가 만성염증을 잘 초래하는 세 가지 음식입니다.
현미는 벼의 겉껍질을 제거한 상태로 백미의 껍질, 즉 벼의 속껍질과 신운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현미의 껍질과 신운에 살의 영양성분의 95%가 존재하고 현미의 껍질과 신운을 도정해서 깎아낸 백미에는 총 영양성분의 5%만 남게 됩니다. 백미는 현미를 도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껍질이 사라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급속히 혈당치를 올리게 되고 따라서 췌장에서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서 혈당을 정상화시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과 근육 속에 포도당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고 나머지는 지방 형태로 저장되어서 체중도 늘고 복부 지방도 늘어나게 됩니다. 혈당치를 급속히 올리는 식품을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간이나 근육 속으로 더 이상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치와 혈당치가 동시에 높은 상태가 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정상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혈당치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을 초래합니다. 비만은 물론이고 각종 성인병과 암을 포함한 면역질환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미를 많이 자주 먹는 것은 설탕을 계속 퍼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부족했던 시대에 하얀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던 부자들에게서 고혈압, 당뇨, 각기병 등 혈관계 질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자 처음에는 이를 백미병 또는 부자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미의 껍질인 살기어청과 쌀눈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생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효소가 되는 재료인데 다 깎아내고 탄수화물만 섭취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소화효소가 부족해져서 영양 흡수도 되지 않고 효소가 부족하니까 독소 배출 또한 잘 되지 않은 결과 대사산물이 노폐물로 축적되고 점차 활성산소가 많이 축적되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과 각종 성인병은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그런 현상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흰쌀밥이 보약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흰쌀밥에 약간의 첨가물로 보약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칼로 영양밥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 정도의 영양색소를 넣어 만드는 것으로 노란색은 강황이나 치자, 커피색은 차가버섯, 보라색은 적양배추, 초록색은 녹차나 케일, 붉은색은 비트를 넣는 식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강황밥을 소개하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를 한 숟가락 넣으면 색깔도 노란색으로 곱게 나오고 강황의 항산화 작용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싫어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맛도 괜찮다는 반응입니다. 녹차의 대표적인 성분은 카테킨입니다. 녹차를 마실 때 떫은 맛이 바로 이 성분입니다. 건강 효과는 항산화와 해독작용입니다. 인체의 노화는 철이 녹서는 것과 같은 원리로 진행됩니다. 우리 몸에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것이죠. 녹차의 항산화 기능은 뛰어납니다. 녹차 한 잔에는 비타민C 1000mg에 해당하는 항산화력이 있습니다. 홍차의 2배고 과일 1회 섭취량의 10배, 채소 1회 섭취량의 30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카테킨의 해독 효과는 다른 물질과 흡착하는 성질에서 나옵니다. 일본 보건환경연구소 팀은 쥐 실험을 통해서 녹차의 중금속 오염 예방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다육신에 노출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표준 사료와 녹차 사료를 5일간 먹인 뒤 비교했는데 그 결과 녹차 사료 섭취군의 다육신 배설량이 9.1배로 높았고 흡수 억제 효과도 최대 8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녹차의 또 다른 핵심 성분은 테아닌입니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안정시 나오는 알파파를 정진시킵니다. 특히 뇌를 흥분시키는 카페인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녹차에 카페인이 조금 들어있어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3개월 만에 평균 체중이 4.65%, 허리둘레 4.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차는 가루를 넣어도 되고 티백을 우린 물을 섞어도 됩니다. 녹차는 맛도 그런대로 괜찮기 때문에 1인분의 밥에 1회분의 녹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녹차를 넣어도 됩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오랫동안 치료제로 사용된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과 깊은 맛을 주는 카레의 주 성분입니다. 카레와 강황은 최근 의학계, 과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황의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해서입니다. 강황의 건강 성분이 커큐민의 건강상 혜택 첫 번째는 면역력 정진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진 폴페놀로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이를 통해서 면역기능 저하와 당뇨병,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질병과 연관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항염증 성분이기도 합니다. 강황차는 알레르기, 근선, 당뇨병, 심혈관 질환, 우울증, 관절염, 심지어 알츠하이머 병까지 다양한 염증 관련 질환 예방에 잠재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고양시킵니다. 커큐민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커큐민이 이들의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도 보호합니다. 커큐민이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특정 피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간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생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간 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이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사 건강을 증진합니다. 커큐민이 혈당,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을 돕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만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20배까지 증가하니 후추를 한 꼬집 넣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황은 커피에 타서 먹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강황의 커큐민은 항염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커피의 클로로겐산과 함께 혈관 속 노폐물과 염증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43개의 식품과 몸속 염증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 강황의 항염증 수치는 마이너스 0.785로 항염증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매개 인자를 차단해서 염증의 발생을 막고 제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에 강황 한 티스푼 정도를 넣으면 되고 취향에 따라 우유를 조금 섞어 마셔도 좋습니다. 강황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적정량이 있겠죠. 강황 가루를 하루 8g씩 2달까지 먹어도 좋다는 연구 결과와 매일 하루 3g씩 먹어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향이 진하거나 씁쓸한 향이 강하면 시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강황 가루 한 숟가락은 약 4g인데 살 4컵을 평소와 같이 밥을 짓되 여기에 한 숟가락을 넣어 밥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에 풍부한 베타시아닌과 질삼염 성분은 혈액의 생성과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붉은색의 베타시아닌 성분은 혈액 속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의 생성을 도와서 혈액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풍부한 질삼염 성분은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습니다. 이런 작용들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과 혈액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 혈액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는 안토시아닌, 철분, 폴리페놀, 엽산 등의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먹어도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암 환자들에게서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을 올리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트의 칼슘, 비타민 B, 철분, 산화방지제 성분은 간 건강에 좋은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담즙을 간과 소장을 통해 쉽게 흐를 수 있게 하고 간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비트의 섬유질 또한 간의 독소 제거와 독소의 체내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아연과 구리 성분은 간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하는 성분들이니까 전반적인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트를 과다 섭취하면 헤모글로빈이 변성될 수 있고 신장이 약한 사람은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고 장 기능이 약한 사람도 과도한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백미의 단점은 소화흡수가 빨라서 생기는 것이니 흡수를 늦춰주려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었습니다. 흰쌀밥을 먹기 전이나 식사 중에 오이를 먹는 것입니다. 오이는 흰밥의 흡수와 분해 속도를 늦추어서 혈당치 상승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들기름을 많이 이용하는데 식사 전 30분 전쯤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먹거나 밥을 다 지은 다음 들기름을 넣고 비벼 먹거나 채소의 드레싱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로 산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함께 넣는 것이 아니라 밥을 다 지은 다음에 첨가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마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지만 먹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겠죠. 건다시마는 따로 씻을 필요 없이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씩만 넣으면 됩니다. 간편하기도 하고 밥도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서 밥맛도 좋아집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는 우엉은 당질이 함유된 알칼리 식품으로 이눌린과 팔미트산이 혈당을 낮춰 당뇨에 좋고 간의 독소를 제거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뇨작용으로 몸의 부기를 가라앉혀줍니다. 또 식이섬유가 배변을 촉진하고 사포닌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아르기닌 성분이 체력 강화와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을 돕고 뇌를 활성화시켜서 뇌 건강에도 좋고 철분이 풍부해서 조혈작용과 빈혈 치료에도 좋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시중에 판매하는 백미와 오곡, 8곡, 16곡, 17곡, 20곡, 25곡의 잡곡밥을 구매해서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찹쌀, 흑미, 수수, 기장, 적두가 들어간 오곡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았고 곡물의 종류가 늘수록 함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잡곡의 종류가 늘수록 각각의 혼합 비율이 줄어들어서 각 잡곡의 영양 성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잡곡보다는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5가지 정도의 잡곡만 선택해서 조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든 잡곡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선택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미밥, 채소와 과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지만 맛있는 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뻔히 잘 알고 계시면서도 지키지를 못하시는 건데 아무리 어려운 일도 습관만 들면 쉬워지죠. 딱 석 달만 투자해 보십시오. 석 달만 채식을 해보시면 습관이 되어서 다른 것 드시고 싶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식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고 섬유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가지 거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의 3대 미세 영양소가 있습니다. 거대 영양소로부터는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미세 영양소는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섬유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화지방, 중금속, 화학물질 같은 나쁜 성분들을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배설해주는 고마운 작용을 해줍니다. 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통곡 자연식물식을 안 하시던 분이 하게 된다면 딱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대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쾌변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 컨디션이 가벼워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상이 있던 지병,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었다면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 스스로 안 하셔도 주치의가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약을 줄여주실 겁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항암식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이고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 식품입니다. 전 세계 장수촌의 공통점이 마늘 집산지라는 사실은 마늘이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어서 조직을 상하게 하면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알리신은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화합물로 매운맛과 독한 냄새의 주요 성분이고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항암 효과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서 심장병을 예방하고 활성산소 및 체내 과산화지방의 생성을 억제해서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알리신 성분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크레아틴 성분은 근육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알리티아민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스태미너에 좋고 피로물질을 분해해서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시스테인 메치오닌은 해독작용을 해줍니다. 마늘의 껍질 바로 밑에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생마늘을 씹든지 으깨면 마늘의 알릴스파이드가 알리신으로 바뀌고 가열하게 되면 알리나제 효소가 파괴되어서 기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늘을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에도 알리나제를 덜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깨거나 다진 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어서 자연스럽게 알리신이 생성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너무 많은 양을 장기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약물에 대한 고서인 본초 강목에는 마늘을 오래 먹으면 간과 눈을 상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늘 섭취량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루 2-3쪽이 적당합니다. 마늘을 으깨면 생마늘의 알릴스파이드가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변하는데 위벽을 자극해서 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은 익혀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마늘은 몸에 열을 나게 하므로 열이 많은 사람이나 열이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고기를 마늘과 함께 구워 먹으면 좋은 이유가 이로써 설명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마늘 조리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마늘과 말린 고추를 넣고 타지 않게 저으면서 향이 배일 때까지 볶은 다음에 소금과 통후추로 간을 해서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으면 맛과 영양도 더 좋고 소금, 식초, 청주, 설탕 등을 섞은 피클 물에 마늘을 넣어 만든 피클도 맛 좋고 마늘의 역한 냄새를 없앨 수 있어 좋습니다. 밥을 만들 때 마늘을 함께 넣은 마늘밥도 냄새가 역하지 않고 약간 단맛이 나면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 의외로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 있는데요. 1위는 커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커피 속에는 카페인 외에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카페인에 약하신 분들은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게 될 거니까 커피보다 녹차나 다른 국산차를 음용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당류와 육류의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류란 채소나 과일을 도정하거나 가공해서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섭취하면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말합니다. 흰밥, 빵, 떡, 국수, 과자,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입니다. 바베큐로 구울 경우에 1군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했지만 사실 육류를 먹으면 고단백이 아니라 과단백이 되어서 암을 초래하게 됩니다. 고속은 필요하지만 과속은 나쁘죠. 고단백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과단백은 백해무익합니다. 단백질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신체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지만 성장기 아동이나 헬스를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단백 식사를 하시게 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암의 발병과 암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당류와 육류를 획기적으로 낮추면 암의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항암 치료 중인 경우에는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드셔야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면역을 올려서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들을 볼 때마다 가리지 말고 잘 먹으라는 설명만 주구장창 학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 중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암 예방식은 채식인데 현대의학적 표준치료 종결 후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 모순이라는 걸 아시겠죠? 항암치료 종결 후에는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TV는 시청률을, 유튜브는 구독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내용과 달리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은 색안경을 끼고 잘 살펴보시길 권유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말씀합니다. 물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논문은 지구 전체에서 보자면 하루에도 수천 편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자마라든지 캔서 등의 권위 있는 논문집에 실린 발표가 아니라면 그리 신뢰할 수 없는 일과성 주장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거로 제시하는 논문이 어느 논문집에 실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 논문집에 실린 내용을 믿고 여러분의 식성을 당장 바꿀 모험을 시도하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영양분의 흡수, 소화 촉진, 혈액순환 향상, 독소와 가스 방출,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인지 능력이나 육체 활동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이치로 물을 많이 마시면 암의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내 발암 물질이 쉽게 배설돼 방광암이나 신장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장암과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물을 적게 마신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약 70% 정도 위험이 높고, 대장암의 경우에는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이 약 40% 정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2-1 법칙이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 한 컵, 식사 2시간 후 한 컵, 잠자기 전 1시간에 한 컵입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먹는다면 식사 전후에 한 컵씩 3번이니까 총 6컵이고 자기 전 한 컵에서 총 7컵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양치질한 후에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에 8컵 정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의 총량에 계산하면 안 되고 주스도 당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암 환우분들께 감입차, 현미차, 상황버섯 달인물, 레몬수, 비트수, 영양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입차는 감잎으로 만든 차인데 천연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맛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물처럼 많이 마셔도 건강에 좋은 차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하루 마시는 총량의 반은 생수로, 반은 감입차로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미차는 현미를 살짝 볶은 후에 물을 다시 타서 우린 후에 현미를 걸러내고 마시면 되는데 현미의 은근하게 고소한 맛 때문에 평소에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물입니다. 감입차나 현미차는 끓이기 때문에 생수와 달리 죽은 물이라고 마시기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끓인 물이더라도 식힌 다음 30cm 정도의 높이에서 다른 용기로 부으면 이때 공기 중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생수와 마찬가지로 산소를 함유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시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생수로 하루 음용량의 반을 마시기 때문에 물은 생수로, 감입차는 비타민C, 현미차는 맛으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버섯은 면역 증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상황버섯 달인물을 아몬드들께 제공하고 있는데, 상황버섯은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 중일 때는 잠시 중단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레몬수는 생수에 레몬즙을 짜서 넣거나 레몬을 슬라이스로 잘라서 물에 섞은 물인데, 역시 비타민C가 많고 레몬의 상쾌한 향이 입맛을 당기게 하고 식후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비트수는 비트를 슬라이스로 잘라서 생수에 섞은 물인데, 비트는 안토시아닌, 철분, 폴리페놀, 엽산 등의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마셔도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을 올리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수란 액체 형태의 종합 영양제를 생수에 다시 희석한 음료로, 물론 영양제를 직접 마시는 만큼 충분한 용량은 안 되겠지만 이왕 마실 물에 조금씩이라도 영양제 성분을 같이 섭취하시라는 의미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감입차는 천연 비타민C의 보급, 현미차는 물의 섭취량을 부담없이 늘릴 수 있게 해주고, 상황버섯차는 면역 정진에 도움이 되고, 레몬수는 비타민C의 공급도 되고 식전에 마시면 식욕을 촉진시켜줍니다. 비트수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주고, 영양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감잎차와 현미차는 하루 1리터 정도 마시면 좋고, 레몬수나 비트수도 생수 대신에 꾸준히 드셔도 좋지만 상황버섯 달인물은 하루 2컵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겠고, 항암치료 중일 때는 잠시 중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위와 장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점막을 재생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위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비타민 K는 위염으로 인한 출혈을 지혈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점막의 재생을 도와주고 위염, 위궤양, 십이지궤양 등을 치유하고 위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의 아르기닌 성분은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을 막는 효과가 있고, 위에서 난 상처 부위의 염증을 줄여주고 소독해서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암을 억제하는 글루로겐산 역시 풍부해서 항암식품으로 꼽힙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지롤 성분이 장의 벽을 보호하고 장의 운동을 도와서 변비 해소와 숙변 제거에도 매우 탁월합니다. 고기 또는 채소 육수를 만들 때 생강 조각을 넣거나 생강차 등을 끓여 마시면 좋겠습니다. 연근에는 타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염 및 수렴 효과가 뛰어나고 궤양을 가라앉히고 위 통증도 없애줍니다. 또한 연근을 자를 때 나오는 끈끈한 액체인 뮤신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장 관련 질환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천연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 운동을 도와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배에 가스 차는 현상을 완화시켜주며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위벽을 보호하여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과 유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위궤양의 완화뿐 아니라 위염, 변비 및 설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전분과 알칼리성 복합물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일단 몸에 흡수되면 위장의 pH 지수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위 점액의 약화를 막고 염증을 감소합니다. 또한 천연 팩틴이 들어있어서 위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근은 위궤양 환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알칼리성과 지유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과도한 위산이 흘러버린 위장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든 데쳐서 먹든 언제나 누구나 잘 먹을 수 있는 식품이고, 감자는 삶아서 깨어 먹을 수도 있지만 당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삶은 감자를 그냥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강은 고기나 채소 육수를 만들 때 생강 조각을 넣거나 생강차 등을 끓여 마시면 좋겠고, 연근은 분말을 하루에 2 작은 술 정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면 좋고, 생연근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사과와 바나나는 생으로 그냥 베어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당근은 여러 요리에 재료로 쓰일 수 있지만 해독 주스의 형태로 섭취해도 좋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폭식과 절식하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끼 적절한 식사와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 삼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또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는 항산화제나 항염 작용이 있는 커큐민,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소화 효소를 매일 섭취하면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추천합니다. 십자화학과 식물에 속하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등이 좋은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양배추 속에는 인돌스리카비놀, 설포라판, 루테올린, 비타민 U, 비타민 K 등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서 췌장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파속 식물에 속하는 마늘, 파, 양파 등이 췌장암에 좋은 식품인데 특히 마늘에는 알리신, 유황화합물 등이 항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오히려 항암 성분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추 속에 캡사이신이 췌장암 세포가 스스로 사멸되게 유도하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에는 암 예방에 도움되는 플라보놀, 퀘르세틴, 캠프롤 등 항산화 성분과 항염, 항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데치는 시간이 길면 이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기 속에 많은 엽산이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엽산은 암 예방에 도움되지만 보충제 형태의 엽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식품의 형태로 섭취할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가 그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기름에 튀기게 되는데 튀기는 대신에 에어프라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기름을 쓸 때에는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같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을 가열하지 않고 조리 후에 뿌리는 정도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탕이나 과당은 피해야 하고 단맛을 떼지 못하는 사람은 인공 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물은 가능하면 가공을 적게 해서 자연의 상태에 가까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다양한 부위의 식물을 먹어야 영양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 감자, 튀김같이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 에너지 드링크나 달콤한 음료, 주스 등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탄고기 등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은 가능한 피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채소를 많이 먹어서 섬유질로 위를 채운 다음에 먹으면 그나마 흡수를 적게 줄일 수 있고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당분을 섬유질에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청량음료 대신에 생수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과일과 채소, 해조류, 그리고 현미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좋겠고 육류는 안 먹을수록 좋겠지만 꼭 먹어야 한다면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 췌장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식습관을 바꾸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마는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해소시켜주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 예방과 당뇨 예방 작용이 있고 피부 노화 방지, 야맹증 완화 등의 작용도 있고 특히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항암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에 따르면 고구마 속에는 강글리오사이드라는 당지질 성분이 세포의 성장, 정식, 분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정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에서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항암 기능이 있는 채소 82가지를 조사한 결과 고구마가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염증과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고 몸속 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다른 식물의 식이섬유보다 흡착률이 훨씬 강해서 유해물질들을 배출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고구마에 대한 항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고구마를 매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50% 적게 암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인체 세포에 생기는 염증을 막고 각종 암과 폐암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여러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클로로겐산과 섬유질 그리고 칼륨들은 혈관에 큰 도움을 주는데 특히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클로르겐산은 항산화제로서 혈관을 강화시키고 또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의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視力을 보호해주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 1개 정도는 꾸준히 섭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고구마는 고칼륨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100g당 칼륨이 337mg이나 들어있어서 바나나보다 2배 정도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가 꽤 높은 축에 속합니다. 김치와 된장 등 전통 장류가 모두 염장식품이기 때문이고 국을 즐겨 먹기 때문인데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생고구마를 자르면 하얀 즙이 배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얄라핀이라는 성분으로 변통을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A가 많아서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점막이란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최전방의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눈, 코, 구강, 기관지, 장 등의 점막은 모두 우리 장기들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 고구마 속에 비타민 A가 점막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과 겨울철 점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구마를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첫째, 껍질째 섭취해야 됩니다. 고구마의 좋은 성분은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고구마의 전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얄라핀 성분도 껍질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를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고 베타카로틴은 호박 고구마에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흥미롭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55였는데 30분간 삶았을 경우에는 46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구웠을 경우에는 94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색 고구마에 많이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많이 들었고 폴리페놀과 얄라핀,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 성분도 껍질에 많기 때문에 고구마는 반드시 껍질째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씻을 때에는 철수세미를 쓰면 안 되고 스폰지로 부드럽게 씻고 잔류 농약을 떨어내기 위해서 식초 희석한 물이나 양조 소주를 희석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그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지역은 암 발생률이 낮기로 유명한데 가고시마는 고구마 생산 본고장이라고 합니다. 일본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고구마에는 발암물질을 무독화시키는 성분이 감자에 비해서 50배에서 100배 정도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아주 민감하고 불안정해서 가열하면 그 활성이 거의 없어져 버려서 생즙을 마셔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생고구마를 씹어 드셔도 되지만 강판에 갈거나 즙을 내어 마셔도 되는데 즙을 낼 때에는 사과나 무를 같이 넣어서 믹서기에 갈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구마에는 악유질과 탄닌 성분이 있어서 위가 약한 사람이 공복에 먹게 되면 이 성분들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복통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은 공복에 먹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신부전이 있는 사람들이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혈중 칼륨치가 올라가게 되고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고구마는 GI 지수가 55로 낮아서 저혈당 지수 식품에 속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가열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구우면 혈당 지수가 2배로 증가되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생고구마를 소량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이 과민한 사람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장이 불편하던 사람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와 함께 갈아서 먹거나 고구마를 먹을 때 사과를 함께 먹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크기의 고구마 한 개의 열량은 밥 한 공기의 열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2개 먹는다면 밥 2공기를 먹는 것과 같겠죠. 즉 GI 지수가 낮은 식품이긴 하지만 원래의 열량이 높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의 첫 번째는 무입니다. 농식품 종합 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무 속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 칼슘,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또한 음식물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속에 각종 항암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와 함께 갈아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과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장에 가스가 생기기 쉬운데 사과 속의 펙틴 성분이 장벽에 막을 만들어서 유독물질 침입을 막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는 김치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기 편한 식품으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김치를 함께 먹어왔는데 고구마가 텁텁해서 목에 막히거나 단맛에 물릴 때쯤에 김치를 먹으면 시원한 맛을 내면서 깔끔하게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칼륨 성분이 김치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고 더욱이 김치에 풍부한 유산균이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주는 작용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통에 도움을 주지만 물 섭취량이 적으면 오히려 변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밝혔지만 통곡 자연 식물식은 각종 성인병과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식습관입니다. 흰쌀이 아니라 현미쌀로 밥을 지으니 통곡식이죠. 식물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가공을 적게 해서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섭취할 것을 추천하는 자연 식물식입니다. 합쳐서 통곡 자연 식물식이라고 하고 암과 성인병 예방은 물론 치료에도 매우 중요한 식습관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가공을 하면 할수록 GI 지수가 올라가고 첨가물이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식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잉 섭취하면 열량도 과잉되고 음식의 소화 분해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량 가능하면 소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